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최영숙입니다. 오늘 웰다잉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요즘 시대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웰리빙이라는 이야기, 웰비잉이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지만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 생소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웰다잉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는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고 또 그동안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버이날이 일요일이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인복지학과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를 드렸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이고 이런 날은 왜 있어가지고 성가셔 죽겠어. 자식들은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야. 우리 준다고 불고기 세트, 한우 세트 사와놓고는 자기들이 다 먹고 가고 나니까 빈 쓰레기 봉지만 잔뜩 하더라. 아이고 귀찮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웃으셨어요. 그때 어떤 76세 된 남자분이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면서 손을 눈에 대고 눈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누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별일 아니라고. 근데 사람이 감정이 흐르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야지 내면에 쌓이지 않고 고이지 않는데 이걸 흘러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고여서 마음의 병이 되거나 몸의 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같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같은 연령대의 사람으로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76세인데 79세 형님이 계신데요. 그리고 97세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두 형제가 어머님을 뵈러 요양원에 가셨겠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카스테라 또 부드러운 음식들을 좀 준비하고 용돈을 챙겨서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재미있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실 때가 돼서 두 아들이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문고리를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애비야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래서 두 아들이 문 앞에서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애비야 내가 사는 것은 여기 살아도 죽는 것만큼은 너희 옆에 가서 죽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때 두 아들이 이 말도 저 말도 못하고 손도 입도 발도 얼어붙어서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설 수밖에 없었대요. 그 짧은 침묵이지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님이 그냥 어르신이 해본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고 또 밀어줘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나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형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78세 된 형수님은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누워 계시고 72세 된 내 아내는 유방암 항암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픈 아내를 두고 어머니 집에 아들이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남은 인생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 퇴직 후에 정말 노년이 아주 슬라이딩 하듯이 매끄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퇴직 후에부터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은 더 좋을 일이 없는 자꾸만 건강도 안 좋아지지 또 죄책감도 생기지 후회도 많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럽다. 근데 답이 보이지 않고 자꾸 갈수록 태산이 아니라 갈수록 높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우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도 정말 이 나이가 들어서 이쯤 올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잘 키웠던 자녀들에게 서운함도 생기고 또 내 신체의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또 내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울고 태어나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이것은 인디언의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 울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산다면 멋진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옛날 어른들이 삶이 뭐 있나 별거 있나 인생 무상이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뭔가를 보면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를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 이후까지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버리면 그냥 본래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덤 이후까지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살아온 삶에 대한 업적이나 내 살아온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랬을 때 살았을 때는 오히려 내가 살아있으니까 커버가 돼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절제될 수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삶은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울었지만 내가 죽을 때는 남이 울어주는 그리고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고 정말 병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면 좋은데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병이 들어서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로 병병병병병병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병으로 있는 시간이 보통 17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죽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외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달 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울적하기도 하고 또 남편 장례 치르고 되게 힘이 없어서 지쳐 있다가 내일이 한 달 마지막이라서 오늘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공익 요원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들어오시니까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 힘이 없으니까 사망 신고하러 왔어. 그랬더니 앞에 사망이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공익 요원이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 우리 영감 본인이 오셔야 돼요. 갔어. 어딜요? 멀리. 그러면 위임장 써오셨어요? 간 사람이 어떻게 위임장을 써? 그럼 미리 써놓으셔야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기가 막혀서 주민자치센터의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이 영감은 그렇게 정리하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결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내가 평생 또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평생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떠날 때 위임장을 써놓진 않더라도 정말 위임장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또 준비하고 떠나게 된다면 떠나는 나도 가볍지만 남아있는 가족들도 늘 고마워하며 또 그분을 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이브람 메슬로의 5단계,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생리적인 욕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래서 집을 만들고 울타리를 쌓고 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라고 해서 소속,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자아 존중의 욕구라고 해서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리고 나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룬 것들을 실현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메슬로의 5단계 욕구인데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월 영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아 실현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현대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돈이 많잖아요. 그분이 사회 명예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질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살면 되지만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노인들의 욕구도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의 욕구도 있지만 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명예롭게 물러서고 싶은 욕구가 있죠. 저 역시도 학교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협회를 명예롭게 물러서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분에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오래 살고 싶은 욕구, 장수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드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편할 텐데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그랬대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진심이지. 나는 여기 사는 거 미련 없어. 그랬대요.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 빨리 천국 가시도록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아들 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네가 목사냐? GM이 일찍 죽으라고 작정 기도하는 목사가 목사냐? 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 기도해라. 그러면서 화를 내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빨리 가야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 시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시어머님도 99세까지 사셨는데 아이고 사는 게 지겹다 하시더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 내가 욕심 같지만 5년은 더 살았으면 좋겠다. 5년이 욕심이면 2년이라 이태라도 지금 안 가고 내년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장수에 대한 욕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노인이 되면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재밌게 살고 싶은 욕구. 그래서 어르신들이 별거 있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가고 싶은 데 가야지. 어떤 분은 집을 잡혀서라도 다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만큼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 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그 일상이 뭐겠어요? 매일 하루 세끼 밥하는 거, 또 자식들에 대해서 연연하는 거, 내가 늘 반복적으로 했던 일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겨워하는 말은 내가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내가 미해결 과제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잘 죽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웰다잉 욕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웰다잉 기본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16년도에 웰다잉 기본법이 아닌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18년도에 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제도가 법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십시오라고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 강사들이 가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연명의료 무의미한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환자실 가셔서.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누구 할머니도 병원에서 몇 년 그렇게 고생하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나도 그렇게 안 가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라고 해서 막 어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복지부에서 기대한 것은 100이라면 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그만큼 노년에 고생하지 않고 자식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죽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죽음 준비 교육을 해야 되고 웰다잉에 대해서 계속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웰리빙을 위한 것이다.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고요. 잘 죽음을 준비해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세들러라는 사람이 생애 주기를 4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퍼스트 스테이지는 대체로 채움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컨드 단계는 우리가 성취해서 내가 이루는 단계, 이룸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서드 에이지가 되면 자아 실현의 단계로서 많은 것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폴스 에이지인데 많은 걸 비우고 가야 돼. 비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채우고 이루고 나누긴 했는데 마지막 비우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가졌지만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어지면. 그래서 이 폴스 에이지는 완성의 단계, 노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고 가고 비우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성숙한 인생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저희 협회 회원들이나 또 제 연령에 되는 사람들이나 조금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문자답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연구를 했대요. What makes a good life라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75년 동안 700여 명의 대상으로 행복한 게 대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돈을 아끼려고,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 탈 걸 버스 타고, 버스 탈 걸 걸어 다니면서 돈을 아꼈잖아요. 근데 돈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돈인 것 같아요. 소유에는 한계가 없죠. 그래서 돈으로 만족이 없더라.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따뜻한 집이 있고 그리고 먹고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나는 요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나는 초라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돈만이 아니라 돈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명예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명예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어떤 장이라든지 어떤 호칭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명예도 우리가 가져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은 게 명예잖아요. 언젠가는 그 명예를 가졌다가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명예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더라.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행복해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혼자 있는 것은 아무리 돈과 명예를 가도 행복하지 않고요. 고독은 해롭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하게 되면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고령화 사회의 치매가 지금 굉장히 아주 어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서 치매가 많이 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살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치매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치매 또 뭐 생리적인 어떤 조건의 치매가 아니라 저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치매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치매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옛날에는 우리가 손을 많이 쓰면 또 발을 많이 쓰면 또 머리를 많이 쓰면 라고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관계가 좋으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관계가 참 좋았어요. 한번 이사를 가면 그 집은 영원한 내 집이었고 뒷집은 영원한 뒷집이고 앞집은 영원한 앞집이었어요. 그 사람들 성격이 나보다 급할 수도 있고 나하고 다를 수 있어도 그분들하고 그러려니 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서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좋지 않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또 독거노인 하다 보니까 외로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고 서로 나눌 관계가 안 되니까 우울해지면 결국은 뇌 기능에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치매가 저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교육도 하고 또 그런 환경이나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름다운 삶의 의미가 뭐냐면 웰빙을 해야지 웰리빙 할 수 있고 웰리빙을 해야지 웰에이징, 웰에이징을 해야지 웰다잉, 웰다잉을 해야지 웰미팅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헤어질 때 또 만나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만나기가 두렵다면 우리는 잘못 헤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 다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죽음만 생각하지만 헤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 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웰빙이 뭘까라고 하면, 웰빙은 안녕한 상태, 평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웰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웰빙 하려면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유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나요?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분은 교도소에 없습니다. 병보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신체도 건강하고 머리도 아주 좋고 또 아주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 손재주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유한 삶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가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53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불행히도 55세에 불치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1년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불치병을 진단받고, 이분이 너무 절망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해, 살 수 없는데, 치료할 수 없는데, 그래서 혹시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줘서 치료하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그냥 찾아오지 않겠어요?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내가 돈을 100만 불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이 정도였는데 100만 불을 썼을 때 기쁨은 이만큼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행복하더래요. 아, 이게 뭘까? 라고 했는데, 이분은 치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98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수명을 천수를 다 사신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 호르몬이 나올 때 느끼는 행복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행복할 때 엔돌핀, 다이에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도파민.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면역 호르몬이 되어져서 결국은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나눌 수 있냐. 꼭 돈을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것이 부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삶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을 닦아 놓는 거잖아요.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능한 삶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유능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라고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웰빙을 하게 되면 웰리빙 하죠. 예전에는 웰리빙이라고 하면 잘 사는 것인데, 잘 산다고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잘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즘은 차 좋다, 옷 좋다 하지만 잘 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의미를 최대화할 때 잘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저는 참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의미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제가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제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내는 시간들이 바쁘긴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많은, 여기 유관순 열사,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세요? 19, 18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아니잖아요. 이분의 삶이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100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누나로 남아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웰에이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 늙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웰에이징은 하지 않고 엔티에이징을 많이 하려고 하죠. 안 늙으려고 주름살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성형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잘 늙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 일, 건강, 친구, 가족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웰에이징에서? 어떤 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있어야 내가 건강 관리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찾아오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가족도 있어도 외로워서 우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고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돈이 있는 분들이 고독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의미 있는 친구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친구는 만나면 정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수다를 떠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가족에게나 사회에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으면 그분은 정말 멋진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잘 늙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늙는다고 해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웰에이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다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웰다잉을 할 수 있습니다. 웰에이징이 되지 않는데 웰다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른들은 꼴까닥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꼴까닥 하면 우리가 아무 준비하지 않고 밥을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꼴까닥 하든지 또 어느 곳에 갔다가 내가 거기서 못 일어나면 꼴까닥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꼴까닥은 웰다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웰다잉은 왜 준비해야 되냐면 품위 있고 존함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아는 거 3가지가 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죽을 때 교통사고가 단체 트럭에 나더라도 버스에서 나더라도 혼자서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거.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쓰고 가, 주고 가, 즐기고 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또 어디서 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보고 많은 분들에게도 해봅니다. 근데 다들 지금은 아니다, 또 갑작스럽게 죽고 싶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0대쯤에 이 교육을 할 때 한 70에서 75세쯤 되면 뭐 살 만큼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80에서 85세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50이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90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면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덜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
30, 40대는 7, 8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7, 80이 되면 지금 한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로당에 가면 80이면 지금 한창이세요. 그래서 70대 중반인 분들이 경로당에 오면 새파란 것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부터 20, 30년 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가시고 싶냐라고 하면 대체로 편안하게 집에서 익숙한 곳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때요? 익숙한 곳에서 가지를 못하고 낯선 곳, 중환자실에서 또 정말 뭐 사고로 가는 경우는 더 낯선 곳에서 가시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병원에서 임종을 하고 싶지 않다. 집에서 아니면 호스피스 시설에서 가고 싶다. 이런 준비를 하면 자녀들도 내가 임종이 가까울 때 그런 부모의 뜻을 받아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가고 싶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고통스럽게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잠자다가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고통 없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고 내가 그날을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나의 삶에 대해서도 무책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품이 있고 존엄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준비하고 웰빙, 웰리빙, 웰에이징, 웰다잉까지 준비를 하면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롱리빙,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으로 살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품 인생의 5가지 요목이 있는데 그것은 자 우리가 노년에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와 친밀하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관계가 명품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자 같이 부딪히면 싸우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 노년에 부부가 계시는데 두 분이 부딪히면 싸운대요. 그래서 남편은 자꾸 이제 아침만 먹으면 나간대요. 나가고 나면 아내가 계속 전화해서 왜 아직 안 들어오냐, 뭐 하냐, 나는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혼자 그렇게 나가 돌아다니니까 재미냐라고 자꾸 시비를 건대요. 그래서 또 남편이 아내가 외로운가 싶어서 들어오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텔레비도 방에 들어가서 보라, 뭐 먹지 말라, 막 보기 싫다. 자, 이러니까 두 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명품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헤어질 때까지 정말 자유로우면서도 친밀하게 혼자 있어도 책도 보고 혼자 있어도 뭐 뜨개질도 하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서로 재밌는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명품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은 노동의 대가를 이루는 것이라면 여가는 우리가 돈 쓰는 기쁨을 누리는 게 여가가 아니겠어요? 근데 한평생 우리는 일만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 않으면 그거는 일이 노동이지 여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가를 꼭 놀러만 다녀야 되고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여행을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즐거우면 그게 여가가 아닐까요? 저는 여가를 즐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일을 즐겁게 하고 또 그 일을 의미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눌 때 저는 참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린 참 행복하잖아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어떤 돈이 내 돈이냐면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쓸 때 그 돈이 빛을 발하게 되지 은행에 1, 000000
억 원이 있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돈을 쓰는 재미를 느끼는, 밥을 살 때 얻어 먹을 때보다 사줄 때 기쁨을 느낀다면 이건 명품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타인이라고 해서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타인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때가 당당한 명품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섭섭하다 그러면 자식들이 누가 그렇게 키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라고 하면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서운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출가시켰으면 우리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면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기대보다 내 스스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게 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서로 서운해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원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자녀는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기다릴 대상이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자꾸 바라게 되면 서운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낙관이라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이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젊었을 때 우리는 일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약간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풀어야 되는 모습에서 내가 이런 지금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자격을 따서 또 이런 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나는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현실도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재능도 생각해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찰과 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 깨달은 게 참 많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이들 보고도 배운 게 있고요. 또 들의 풀을 보면서도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요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일만 하고 있어서 학자들에게 책을 쓰라고 그랬대요. 백성들이 꼭 읽으면 좋겠는. 그랬더니 10권을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권을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권으로 줄이라. 근데 한 권을 봤는데도 낮에 농사 짓고 온 백성들이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그랬대요. 그 한 문장이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삶이 명품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명품 인생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사과하거나 가슴앓이하고 오해하고 서로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사랑할 시간만, 오직 행복할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늘 한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혀서 말을 하지 않거나 오해를 해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이 후닥닥 지나갈 수도 있고요.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내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명의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생명도 있고 인격적인 생명도 있지만 육체적인 생명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라면 인격적인 생명은 존엄하게 당당하게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는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살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참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